네, 2021년 5월 7일 이정훈입니다. 신문을 자주 보시나요? 저는 신문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뉴스야 저도 충분히 정보가 빠르니까 자신이 있는데 칼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칼럼. 잘 쓴 칼럼 보고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답답한 칼럼 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길쟁이에서 드리는, 기자 출신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꼭 아닌데, 저는 한국의 여러 부류 중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은 신문에 칼럼을 쓰는 논설위원급 칼럼니스트라고 봅니다. 어떠한 대학 교수, 어떠한 소설가, 어떠한 시인보다가도 많은 글을 아주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장 정말 쉽게 씁니다. 저도 짧게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해봤지만 이 칼럼 쓰는 게 제한된 지면에다가 표현하고 쉽게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읽을 때는 수르륵 읽히죠. 수르륵 읽히는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턱턱 목에 걸리는 글은 진짜 쓰기 쉽습니다. 근데 수르륵 읽히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말 쓰는 글이 어려운 글입니다. 5월 7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신 김영석 선생님의 칼럼,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 네. 이 어른이 원래 만으로 101세십니다. 7월 생일이시니까 한 2달만 지나면 진짜로 만으로 101세십니다. 저희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이분하고 숭실대학교 교신 분이 이제 굉장히 철학자로서 많은 글을 쓰셔서 주목받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벌써 그때 이분이 퇴임하셨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이 동아일보 5월 7일자에 난 101세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기자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술집에서는 정치를 비판하고 하시는데 딱 공개된 자리에서 딱딱 증거를 들어가면서 정권이나 어떤 부정의를 비판하는 걸 저는 굉장히 원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막상 판 깔아놓으면 피합니다. 근데 이 101세의 노철학자, 저는 김영석 선생님을 직접 최근에 뵌 적은 없는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많은 사람 만나는데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런 정치에 대한 칼럼을 썼다는 게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가련하다,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목만 옮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4년이 지났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걱정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글쎄, 친문은 아니겠죠. 또 정부에도 박범계 같은 사람 등등 문재인 본인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겠죠. 실패한 정권이라고 걱정한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떡 던지는 첫 번째 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학문은 다 상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삼국사기입니다. 제가 이 책 갖고 주로 이제 삼국사기 번역본을 보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좀 이 통사가 아니라서 읽기가 불편하고 사마천의 사기도 그렇고 쭉 보다 보면은 늘 궁금한 게, 내가 궁금했던 게 태평성대가 어느 때인지가 궁금했어요. 태평성대. 역사에서 어느 때를 태평성대라고 정의하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태평성대를 딱히 정의한 건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발견한 건 그런 겁니다. 큰 사건이 없고 무난하면 태평성대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태평성대하고 이 유능한 리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태평성대가 뭔가를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그려놨어요. 유토피아로 그렸는데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선 여전히 일정한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일정한 사람들은 아파야 되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급변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차분한 거, 일상적인 거, 그게 태평성대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태평성대를 만드는 거, 일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더라고요. 제가 기자하면서 공부하면서 아, 정치는 현실이구나. 이념은 뭐냐? 조선조의 성리학자라든지 좌파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은 그거는 네 머릿속에나 있는 거고 그건 유토피아고 되지도 않는 거다. 전 그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딱 김영석 선생님이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현 정부는 전통에서 어긋나는 이념으로 시작했다. 진보로 자처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지나친 좌파의 이념을 그대로 사회적 현실에 적용시켰다. 네, 이겁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뭘 이렇게 해보자 하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제가 무슨 뭐 취재 계획을 짜든 또 어떤 뭐 제가 조직을 운영할 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쭉 짜든 그걸 막상 현실에 적용해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면 기자든 또 수사관은 무조건 현장에 가라고 저는 요구합니다. 저도 대체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면 이럴 거야 했던 거하고 가서 보면 다릅니다. 왜? 이럴 거야 라는 거는 내가 현실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추론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벌써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막 뭐 이렇게 큰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러죠. 아,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울 때는 에너지가 넘쳤는데 추워지니까 금방 가자고 하지 않냐고. 이 날씨 변화에도 바로 영향받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비가 오면은 아이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믿냐고 제가 공박을 합니다. 그만큼 현장에 가보면요. 옛날 오대양 사건 같은 뭐 그런 거 가보면 막 사람 죽어 있고 막 웅성웅성하는 간데 가보면 냄새도 나고 하면 확 다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옛날 그 삼풍 앞 백화점 무너졌을 때 현장 가보면 그 더울 6월 말에 그거 보면서 이게 뭘까? 그렇게 보면서 답을 찾아가야지 뭐 사무실에 앉아갖고 막 머리 굴리고 하면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좌파적, 이념적 또 조선조의 이 실세였던 성리학자들이 그런 도학 정치 이렇게 그리면서 엉뚱한 정치를 했다는 게 저희 발견입니다. 근데 딱 김 선생님이 이걸 지적했네요.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4년간 계속하는 동안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경시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여권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좌파적 이념을 이거 실현하겠다고 막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념 자체가 현실과 너무 어긋나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맞는 거를 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을 경시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었죠. 이걸 딱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촛불혁명의 주체가 되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무능과 오만함으로 나타났다. 정확하죠. 예. 오만이죠, 오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현장에 가보면 다로 깨집니다. 때로는 역사적 사실까지 이념적 편향성으로 유도하려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바람을 서슴지 않았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3.1절, 8.15 이럴 때마다 한국 근대사 이야기할 때마다 저 양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더 쉽게 얘기하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국력이고 에너지 원인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라. 대표적이죠. 역사 문제에 있어서 뭐 누구를 우대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한심한 역사관을 보였는데 한편으로만 보면 맞아요. 근데 다른 편으로 보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뼈 있는 말을 하셨는데 산하기관의 한 책임자가 이승만 박사는 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네, 어떤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이승만이 박사지 대통령이요. 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박사로만 묘사한 사람이 있었죠.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도 없는 겁니다. 19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 그렇게 쭉 했었죠. 그게 이어져서 19대 대통령이 오는 건데 이승만은 대통령이 아니고 박사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이 맞나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아닌가요? 왜 자기 부정, 자기 모순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정권 사람들은 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DNA는 불이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만이죠. 굉장히 오만이죠. 대통령도 그런 암시를 보여주곤 했다. 네. 자기들만이 정의고,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발견입니다. 정의는 동물의 세계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나눠주거나 또는 뭐 구애기 때 수컷이 암컷한테 나눠주는 그런 배려는 드물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갖고 정의를 따지는 거는 인간계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교육을 받은 인간계에만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없이 사는 세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배려는 있을 수 있어도 정의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산물인데, 그 정의는 내가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의 정의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거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강국을 만들게 가게 돼. 부국강변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를 수가 있죠. 그 정의는 항상 다른데 그 정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동물들은 먹이와 뭐 그 짝짓기 쟁탈전을 위한 싸움이 있지만 여기에는 정의의 전쟁이 또 들어가거든요. 정통성 전쟁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 정의만 옳다라고 하게 되면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많이 보여줬죠.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 망명을 요청한 북한 동포를 북송하는 결정.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 때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원사이드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원사이드하게 이야기할 때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죠. 근데 그 목표가 더 큰 정의를 이루기 위한 거라면 좋은데 그 정의가 잘못된 정의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군 지휘관이 승리를 위해서 어떤 부대를 사지에 집어넣어서 너희는 거기서 싸우다 죽어라 라고 할 때 굉장히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희생을 시키고 큰 승리를 한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무작정 희생을 너는 틀렸어 하고 모는 거는 그거는 부정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게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필자는 광복 직후 만경대 고향에서 김성주와 같이 식사하면서 직접 그의 정치선을 들었다. 그는 초등학교 선배이다. 네, 이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죠. 김일성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로 갔죠. 만주, 압록강 바로 건너서 갔다가 거기서 아마 아버지가 죽지요. 그래갖고 엄마가 재혼을 하죠. 중국 남자한테 재혼해서 그 중국 남자 덕택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압록강 건너서 평양으로 옵니다. 그래갖고 칠골이 고향인데 거기에 창덕학교라고 조금 이렇게 개화적인 그 학교를 다닙니다.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삼촌도 아마 선생을 하고 그 학교를 다녔는데 창동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또 이제 만주로 가서 만주에 가게 되면 길림인가 거기 가면 저도 가봤는데 육문중학교 교육할 때 육자인데 그걸 좀 다르게 쓰는 복잡하게 쓰는 육자가 있습니다. 육문 그 글을 키우는 중학교인데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 과거에 대구에 가면 경북고등학교, 광주에 가면 광주일고, 부산에 가면 부산고, 경남고가 명문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역에서 상당히 명문 중학교가 육문중학교인데 거기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중국 공산당 들어가서 빨치산 투쟁했던 게 김일성입니다. 근데 그 육문중학교 가기 전에 창덕학교를 외가에 와서 평양 칠골에 와서 다녔습니다. 창동학교를 한 발 늦게 들어가신 분이 바로 이 연대 교수인 김영석 선생님이죠. 그래서 서로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 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칠골이 만경대 부근에 있죠. 저는 그 만경대를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화를 가진 한 달 후 김성주는 평양 공설 운동장에서 김일성으로 나타났다. 네. 원래 김일성은 그 뭐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약간 하여간 이 북한을 세운 김일성이는 아니죠. 네. 그 착 이름을 빌려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정권은 국가재건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인민공화국의 주체와 실세로 정착했고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켰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가 한번 제가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제 계속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념,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나라를 없애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갖고 그게 하나의 전 세계를 만들고 국경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만듭니다. 이런 운동을 몇 번 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레닌이 어떻게 하느냐. 야, 전 세계를 하지 말고 각 국가 단위부터 일단 사회주의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먼저 공산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공산화하고 그다음에 벨라루시를 공산화하고 캅차크를 공산화한 다음에 그 네 개의 공산화된 국가가 모여갖고 소셜리스트 유니언, 소련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약간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전 세계로 다 확산하면 전 세계의 공산화가 이 공산주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 이념입니다. 근데 이념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세 유럽이 카톨릭으로 통일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인간성이 어땠습니까? 인간이 억눌리고 그게 결국은 르네상스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그 민주화를 하면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면 독재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게 현대사회인데 다시 과거로 가져가는 게 이 사회주의 사상이죠. 공산 정권은 국가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인민공화국, 전 세계를 공산화하자는 그런 간판을 내세우고 실세로가 된 겁니다. 이게부터 허구죠. 그러면서 이제 쭉 김영 선생이 써내려갑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이념과 성격을 안고 현 정권은 우리만이 주어진 이념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집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네, 자기의 이념을 옳다고 봤으니까, 정의라고 봤으니까 계속 현실과 맞지 않는 정치를 한 거죠. 그 집념을 보인 거죠. 자연히 사회는 우리 편과 저 편으로 갈라졌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화합과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할 필요도 없죠. 적폐청산한다 하면서 자기네 이념과 다른 자들을 치는 거.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재판에서 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적폐청산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취임할 때 화합과 통합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몰라요. 나눠지는 것만 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야당 정치인이나 국민이 아니다. 집권자인 현 정부 지도층이다. 101세 어른께서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드실 텐데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글이 나갑니다. 분열과 싸움은 더 치졸한 방법을 택하는 법이다. 그렇죠? 분열하고 싸움이 붙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쓰죠. 그 전까지는 정의를 위한다고 해서 정의의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승리가 목표가 되면 불의한 방법을 쓰게 되죠. 네, 속이게 되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도 보게 되면 병자 궤도야 군사학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걸로 한다. 싸움에 들어가면 속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면 정의가 된다는 모렴치한 가치관을 갖게 되죠. 뭐 역사가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역사를 정의를 만든다 하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반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겨놓으면 반칙을 정의화하는 게 역사가 되는 건데 문정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자기네 이념이 옳다고 하다가 그걸 강요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적폐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불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의를 덮기 위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기면 다행인데 지게 되면 철저한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의 나치였고 일본의 군국주의였습니다. 이렇게 강요된 모렴치한 정의는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뼈있는 말을 하셨어요. 자본주의는 사회학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경제의 공로자인 기업인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했다. 네. 저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사상하고 시장경제 이론이 결합시킨 건 이건 참 글쎄요 더 좋은 사회발전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창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코로나19가 돌 때 열심히 방역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는 새로운 병이니까 백신이 필요한데 백신을 만들려면 백신을 만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퍼지면은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개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한 다음에 미국은 그 회사한테 일종의 특허를 주죠. 그래서 충분히
돈을 벌게 해주죠. 그래야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경쟁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이제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다시 또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시장 경제는 완전한 경쟁인데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시 또 이제 기회의 균등을 하면서 나눠주게 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개발한 mRNA 방식의 백신 기술을 한시적으로 특허를 풀겠다. 지적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하는 거는 바로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네. 인형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인간의 동기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인형으로 개발한 국가 지시를 받고 한 러시아나 중국제보다도 미국의 백신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난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이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네가 사회에 환원시켜라 라고 해서 또 이제 그 기술도 공개하기 위해서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하면서도 어떤 공정을 찾아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인데 이 문여권 사람들은 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기업가 정신을 무시합니다. 공산주의 사상 쪽으로 가 있죠. 복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 지나친 복지. 왜 자기네가 복지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복지하게 해야 되지. 자기들이 왜 그걸 복지를 하냐고 나서냐고요. 내가 낸 이정훈이 낸 세금 갖고 지들이 왜 생색을 내냐고요. 득표 전략으로 썼고. 이걸 그 기업인들은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사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데 그걸 적대시하는 정권이 이게 무슨 좁은 소견이에요. 좌파적인 소견이지. 심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 실책은 더 심했다. 운동권 동기의식 때문에 관권과 이권에 과담했던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남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이면 어디서나 우대를 받았다. 가장 좋은 예가 운정권 동료의식 때문에 윤미향, 그 다음에 양이원영 환경운동가 이게 다 연대투쟁 어쩌고 하면서 민주당 정권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검증하지 않고. 이게 큰 문제죠. 지금 윤미향 씨는 어떻게 법정에도 뭐 기소를 해도 그냥 국회의원 지금 유지하고 두고 있어요. 참 웃깁니다. 웃겨. 그 위안부 할머니를 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친 그런 사람을 말입니다. 정치적 실패가 너무 커요. 야당이나 어떤 박근혜 세력 할 때는 적폐칠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대통령 측근이면 어디서나 우대를 받는다. 이거 성리학을 한다고 하는 조선 선배들이 잘난 척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새 법무부 장관과 배후 세력이 강행한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해 했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누구를 위해 했습니까? 정권 옹이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윤석열 씨가 이제 떠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그를 차기 대선 후보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죠. 무너져가는 사회 정의에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군가는 확고히 지켜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으로 노 학자께서는 여당을 위한 배려를 해주셨네요. 그렇다고 여당 전체에 대한 실망은 아니다. 정권보다도 국민을 더 위하고 섬기려는 정치인들이 있음을 믿고 있다. 뭐 민주당에도 조홍천 같은 의원들은 있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부드럽게 해주셨지만 뼈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워낙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재봉 선생이라든지 또는 뭐 80, 90 이런 굉장한 노학자들이 좌견천리하면서 현실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의견들이 있는데 밝힐 기회가 없으면 못 밝히시고 계신데 그런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탁탁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주홍 선생도 좋고 뭐 우리 군사학계에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 많고요. 국제정치학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탁탁 민주주의가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딱 하시면서 국민 계도를 하면 이렇게 좀 엉터리 정권은 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성숙하지 않겠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시장경제가 뭐고 이런 걸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신문 칼럼을
자주 읽어보십시오. 이 신문 칼럼 쓰는 거 저는 논설위원 오래 못해서 많이 쓰지 못했는데 정말 쓰는 사람 힘듭니다. 이렇게 쉽게 쓰기 어렵습니다. 출처를 안다라 그렇지 굉장히 확인하고 씁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가장 좋은 민주주의 교과서는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의 사회교과서입니다. 그렇게 쉽게 쓰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보셔야 됩니다. 김영석 선생님이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 이런 제목이 나오도록 글을 써주신 거 고맙고,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대선배 학자들께서도 따박따박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래야 함부로 못 나가고 우리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